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정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2021년 10월 고3 연합 전국 학력평가 본격적 해설 강의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선생님 기본적인 어떤 출제 경향,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화, 그리고 응원의 문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총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선생님이 항상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교육청보다는 좀 평가원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10월 교육청 연합학력평가 문제 괜찮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와서 수능 앞두고 또 새로운 유형 그리고 좀 그 고난도 문항까지 확인하기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아마 일단 여러분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 문제부터 항상 우리가 전형적인 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흐름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교역, 그리고 3번 외환시장, 환율 문제가 나와서 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자, 가본 동네 중고품 거래 앱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A, B, C를 찾은 거야. 그래서 각각의 편익을 금액으로 추정해 보니까 자, A 선택과 B 선택은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자, A 선택의 편익은 자, A 선택의 편익은 3만 원이고요. 자, B 선택의 편익도 자, 3만 원이고, 자, C 선택은 편익이 얼마냐면 자, 7만 원이 되겠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앱을 보니까 자, A는 무료로 준대. 자, 그럼 무료로 준다는 얘기는 명시적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다. 명시적 비용이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10,000원만 받으니까 명시적 비용이 10,000원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30,000원 받겠어요. 그럼 명시적 비용이 30,0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이잖아. 그럼 여러분 A의 이익은 얼마냐면 A의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준 3이고, B의 이익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2가 되고요. 자, C의 이익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자,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 4. 그러면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자, B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 4.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C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거 자, 3.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두 가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은 기회비용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각각의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면 결국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순편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의 순편익은 3 빼기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의 순편익은 3 빼기 5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C의 순편익은 7 빼기 6 해서 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편익이 가장 크고 양의 값이 나오는 C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자,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번 자, B 선택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자, 양의 값을 갖는다가 틀린 겁니다. 음의 값을 갖고요. 자, A 선택과 B 선택의 순편익을 더하면 0이 아니라 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 자, 4번. 자, A 선택과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자,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4가 되고 자,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이 되니까 동일하다가 틀린 거죠. 마지막 5번. 자, B 선택의 기회비용은 5가 되고요. 자, C 선택의 기회비용은 6이 되니까 B 선택의 기회비용은 자, C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작다. 딩동. 정답입니다.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편익과 기회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특히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 이렇게 기본적인 기회비용의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거의 기계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 하지만 좀 당황했을 거다. 왜? 1번부터 패턴이 좀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야.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보면요. 일단 선생님 그래서 설명을 뺐어. 그래서 한번 같이 여러분 선생님 한번 같이 읽어볼게. 여러분 잘 봐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가는 여기 나와 있는 가는 자 교역 전 갑국에 생산 가능 곡선이야. 교역 전 갑국에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나는 자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공통된 소비 가능선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갑국이 이게 포인트야. 여기에 교역 전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공통된 소비 가능선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교역 전의 생산 가능 곡선과 교역 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을 비교해 봤더니 교역 전의 최대 생산량, 최대 소비량과 교역 후의 YJ 최대 생산량, 갑국의 입장에서 최대 소비량이 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갑국에서는 자 뭐의 비교 우위가 있다? YJ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스몰 a는 뭐냐면 교역 전 갑국과 을국의 공통된 소비점입니다. 교역 전의 갑국은 요러한 가라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요 A점을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거고요. 하지만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을국도 교역 전에 A점을 소비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갑국과 을국은 X, Y만 생산하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 기회비용 일정. 자 양국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만 특화하고 그러니까 갑국이 YJ에 특화했으니까 자 을국은 XJ에 특화했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 갑국은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교역에 응하겠지. 당연한데 그 다음 봐봐. 단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한데 갑국은 Y제만 생산하면 40개고 교역 전의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X제만 생산하면 40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을국이 이제 XJ 비교위가 있잖아. 자 그렇다면 을국의 XJ 최대 생산량은 얼마냐 이거야. 여러분 봐봐. 갑국이 YJ에 특화해서 나선이 바로 뭐냐면 갑국과 을국의 교역 후에 공통된 소비선이지. 그럼 결국 YJ 40개가 최대 생산량이니까 YJ 40개에 특화했을 거야. 그럼 을국의 XJ에 특화했을 텐데 갑국의 XJ 최대 소비량이 60개란 얘기는 을국의 XJ 최대 생산량이 60개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잘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을국의 XJ 최대 생산량이 60개입니다. XJ 최대 생산량이 60개. 그런데 을국은 교역 전에 A점을 소비했어. 갑국도 스몰 A점을 소비하지만 을국도 A점을 소비합니다. 그럼 을국도 이 A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A점이 자 여기가 30개야. XJ가 30개고요. XJ 30개일 때 YJ는 10개잖아. 그러면 XJ가 30개 줄면 YJ가 10개 늘어나니까 XJ가 30개 더 줄면 YJ는 또 10개 늘어나서 을국의 YJ 최대 생산량은 20개가 되는 거지. 그쵸? 자 따라서 자 갑국은 XJ 최대 생산량 40개, YJ 최대 생산량 40개. 을국은 XJ 최대 생산량 60개지만 YJ 최대 생산량은 20개. 자,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해. 그러면 YJ 최대 생산량은 갑국이 많고 XJ 최대 생산량은 을국이 많죠? 자, 따라서 갑국은 YJ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고 을국은 XJ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공통된 소비 가능선을 통해서 교역 후에 을국의 XJ 최대 생산량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을국의 교역 전의 소비점이 소비 가능한 점이 XJ 30개와 YJ 10개의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YJ 최대 생산량을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한 YJ는 3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0개가 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디귿. 그럼 을국의 Y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여러분 60분의 20, XJ 기회비용은 3분의 1이고요. 역수로 가면 3이니까 을국의 Y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3개다 딩동. 맞죠? 그 다음에 리을. 자, 교역 후 갑국이야. 여러분 갑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XJ는 비교 열이제야지. 비교 열이제와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감소한다 딩동.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거의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잡으면 됩니까? 디귿, 리을. 자,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문제는 좀 평이하게 푼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기존에 나오던 유형을 약간 꼬아서 출제했기 때문에 당황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2번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자,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자, 자, A는 $1 환율의 상승과 하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사, A가 지속될 때, 즉 $1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 자, 그랬더니 갑을 봐봐.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미국인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건 환율이 상승할 때 얘기죠. $1 환율의 상승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려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도 $1 환율이 상승할 때 상황이죠. 병.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자, 이거는 $1 환율이 하락할 때 얘기잖아. 그리고 블랭크 정가. 그랬더니 교사가 3명은 옳게 말했는데 1명은 옳지 않은 답을 말했어요. 여러분 봐봐. 이미 환율 상승이 2명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1명이 옳지 않은 답을 얘기하려면 그 1명은 병이 돼야 되고 블랭크 가에는 환율 상승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럼 1번. 보기 기억. 자, A는 계속 $1 환율의 상승이야. A는. 그럼 A는 $1 환율의 상승이니까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죠. 틀렸고. 2번. 니은. 그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수요 증가는 달러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해서 환율 상승 A의 요인에 해당합니다. 딩동. 맞죠? 자, 디귿. 자, 가에는 환율 상승이 들어가야 되죠. $1 환율 상승.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의 증가. 맞죠?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리을. 기억에 해당하는 학생은 을이 아니라 병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1번부터 해서 갑자기 기회비용, 2번에 교역, 3번에 환율까지 해서 아마 좀 여러분이 좀 약간 어떤 멘탈이 흔들렸을 거야. 하지만 4번부터 좀 약간 평이해진다 생각을 했죠. 근데 4번도 보면 갑자기 경제체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유형과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도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의 특징이 전통경제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계획경제에 해당하면 네모, 시장경제에 해당하면 마름모를 표시해서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를 옳게 표시하면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배정된 점수를. 그러면 각각 배정된 점수가 1점, 2점, 2점, 자 3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통 경제 체제잖아요. 그럼 요거죠. 그러면 옳게 응답한 학생은, 표시한 학생은 갑과 을이 돼. 갑과 을. 자,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건 계획경제입니다. 자,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계획경제는 네모가 되겠지. 자, 그럼 옳게 표시한 학생은 을과 병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면 시장경제니까 자, 마름모에 해당하겠죠. 그럼 옳게 응답한 학생은 병이 되는 거죠. 마지막, 개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건 시장경제가 되겠죠. 그러면 마름모. 자, 그러면 각각의 배점이 다르다고. 그러면 갑은 1점, 3점에서 갑은 4점을 획득하는 거죠. 자, 을은 1점, 2점, 3점. 그럼 을은 6점을 획득하는 거고. 자, 병은 자, 2점, 2점. 그래서 자, 4점을 획득합니다. 자, 병까지 끝난 거야. 그럼 우리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1번. 그럼 갑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4점이죠. 자, 획득한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학생은 6점, 을이죠. 정답. 자, 3번. 자, 옳게 답한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2개, 3개, 2개. 자, 을이 되겠지. 자, 4번. 병과 달리 갑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옳게 답하였다. 자, 병과 달리 갑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게 답하였죠.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 자,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에만 모두 옳게 답하면,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한번 봐봐요. 시장경제 특징에만 모두 옳게 답하면.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시장경제 특징은 요 세 번째와 네 번째잖아. 그러면 여기에만 옳게 답하면 4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2점, 3점에서 5점을 획득합니다. 그렇죠?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선생님 이렇게 웃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도 처음에 잘못 봤어요. 근데 이제 PD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어 문제고요. 그냥 그 독해에서 독해 그냥 정확히 하면 돼. 에만 모두 옳게 답하면. 그렇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갑시다. 자, 그림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화폐의 흐름이죠. 이거 우리 이제 여러분 수특수한 기출에서도 많이 본 거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자,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정부가 빠지는 거야. 자, 그럼 정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 A와 B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화폐가 유입되는 경제 주체는 가계가 될 거고, 그럼 블랭크 기억은 뭐가 되냐면 아이고 분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 니은은 당연히 그럼 여러분 여기가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그럼 가시장은 당연히 무슨 시장이 되겠어? 생산물 시장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B라는 경제 주체. 자, 그럼 B라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 될 거고, 그럼 니은은 뭐가 되냐면 총 수입 또는 자, 판매 수입이 됩니다. 판매 수입.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1번. 자, 노동이나 토지는 생산 요소니까 가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겠지. 2번. A는 가계니까 이윤 극대화가 아니죠. 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자, 3번. 자, B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이다. 여러분 B는 기업이니까 정답이네.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 4번. 재화와 서비스는 여러분 이미 틀린 게 지금 화폐의 흐름이잖아. 실물이죠? 틀렸죠. 5번. 은행에 저축하여 받은 이자는 니은에 해당한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여 받은 이자는 이자, 분배소득에 해당하겠죠.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번 문제에서 이제 4번부터 해서 1, 2, 3번까지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이제 5번 문제부터 약간 좀 이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죠.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B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자,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자, 명목 GDP와 자, 실질 GDP를 나타내고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일단 봐봐. 2016년에서 2017년에 금액을 봐도 명목 GDP는 줄어들었는데 실질 GDP는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 일단 자, 연도별 명목 GDP가 나와 있고 자, 연도별 실질 GDP가 나와 있다고. 그럼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가 좀 많죠? 2019년, 자, 2020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명목 GDP부터 한번 써보면 자, 명목 GDP는 세로축이니까 2016년에는 6억 달러, 2017년에는 5억 달러, 2018년에는 4억 달러가 됐다가 2019년에는 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2020년에 6억 달러가 된 거지. 그쵸? 근데 실질 GDP는 자, 2016년에 3억 달러, 2017년에 4억 달러, 2018년에는 계속 늘었네. 5억 달러. 자, 그 다음에 2019년엔 다시 4억 달러, 2020년에는 이제 다시 6억 달러로 증가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하면 우리가 이제 GDP, 자, 디플레이터를 구할 수 있잖아. 3분의 6 곱하기 100하면 자, 얼마죠? 200. 그쵸? 200 나오고 4분의 5. 그쵸? 그러면 일단 10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25%니까 여기 125. 그 다음에 5분의 4는 80. 그리고 4분의 3은 75. 그 다음에 자, 6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까지 구한 거야. GDP 디플레이터까지 구했고요. 그럼 1번. 자,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파악을 하니까 자, 2018년에 물가 수준은 80이고 2019년에 물가 수준은 75니까 같다, 틀렸죠. 자, 이번에 자,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파악하지 2016년 3억 달러, 2017년 4억 달러, 2016년이 2017년보다 작다. 3번. 자,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야.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자, 2017년은 전년에 비해서 1억 달러 증가하고 2018년도 전년에 비해서 1억 달러 증가했지만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분의 1 곱하기 100해서 33%고요.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은 4분의 1 곱하기 100해서 25%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다르죠. 경제 성장률 다르다. 자, 4번. 2018년과 달리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물가가 자, 2018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80으로 전년에 비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작으니까 물가가 하락했고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으로 전년에 비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크니까 전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다가 맞죠. 4번이 정답. 자, 5번. 2020년에 전년 대비 명목 GDP의 증가율은 100%입니다.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4억에서 6억 달러로 증가했죠. 그럼 4분의 600에 4 곱하기 100에서 50%가 되겠죠. 그래서 100%는 50%보다 높다라고 바꿔줘야지.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실질 GDP와 명목 GDP를 통해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파악한다. 이 정도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계산해서 풀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야. 갑기업은 노동비용과 생산 장비 임차료만 지출하여 X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은 노동비용 더하기 생산장비 임차료인데 생산장비 임차료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얼마로 일정하다? 3만 원으로 일정한 거야. 3만 원으로. 자, X제 시장 가격은 9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되니까 일단 여러분 총수입은요. 자, 1개 곱하기 9. 그럼 9일은 9, 2구 18. 자, 3구 27, 4구 36. 그 다음에 5구 45가 되지. 그 다음에 자, 평균 비용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균 비용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총 비용을 구합니다. 그럼 생산량 곱하기 평균 비용이 총 비용이니까 생산량이 1개일 때 총 비용은 10, 2개일 때는 27에 14, 3개일 때 총 비용은 3, 5, 15, 4개일 때 총 비용은 4, 5, 20, 5개일 때 총 비용은 5, 6에 30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요게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 10만 원은요. 장비 임차료 3만 원과 노동비용으로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서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노동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9에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주면 이윤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윤은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자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번.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16이니까 그때 생산량은 3개가 아니라 자, 몇 개가 돼요? 4개. 2번. 자,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은 12만 원이 아니고요. 15만 원이 되는 거지. 자, 3번. 자, 생산량이 2개일 때 총 비용은 14야. 근데 그 14에서 장비 임차료 3만 원을 빼주면 노동 비용은 11만 원이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고요. 자, 4번 볼게. 자, 생산량을 1개씩 늘려갈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럼 여러분 추가적인 비용은 10, 그 다음에 4, 1, 줄다가 다시 5, 그 다음에 10 늘어나잖아.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단정이 틀린 겁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생산 장비 임차료가 5배로 증가하는데, 그럼 여러분 봐봐. 생산 장비 임차료가 3만 원인데 5배로 증가하면 15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보면요. 여러분 봐봐. 5배로 증가해봐. 그러면 이미 요 총 비용에는 생산 장비 임차료 3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5배로 증가하면 생산 장비 임차료가 15만 원이 되면서 여기다 추가로 12만 원씩 더해주면 되는 거야. 12만 원씩. 그러면 26. 그럼 27 되고요. 12만 원 더하면 32, 12만 원 더하면 42가 돼서 결국 생산 장비 임차료가 5배로 증가해도 이유는 생산량이 4개일 때 플러스 어디야? 36 빼기 32 플러스 4고요. 생산량이 5개일 때는 45 빼기 42 플러스 3이 되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윤이 증가하는 건 4개와 5개일 때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죠. 4개, 5개 생산하는 4개 또는 5개, 특히 4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 감으로 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생산장비 임차료가 5배 증가하면 15가 되는데 이미 이 총비용에 생산장비 임차료가 3만 원씩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12만 원씩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8번. 자, 표는 인플레이션의 유형입니다. 자,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가? 예.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A는 뭐가 되냐면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1번 A는 땡. 틀렸죠? B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B가 높죠. 자, 민간 투자의 증가는 여러분 민간 투자는 총수요 항목이잖아. 따라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 A의 발생 요인이 됩니다. 4번 다에 실질 GDP의 증가를 동반하는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 증가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실질 GDP 증가 맞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 실질 GDP 감소 따라서 4번에 실질 GDP의 증가를 동반하는가는 들어갈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5번 나에는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는가? 여러분 둘 다 인플레이션이잖아.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죠. 따라서 상승하는가가 들어가면 둘 다 아니요. 맞지.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8번 문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자, 옳은 것을 찾는데 자, 표는 수요자 갑에서 병과 공급자 A에서 C로 구성된 X의 시장에서 자, 수요자가 한 개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과 공급자가 한 개씩 추가로 판매할 때마다 받고자 하는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 문제는 이거죠. 시장의 균형은 뭐와 뭐가 일치하는 점에서 자, 수요량과 뭐가 자, 공급량이 자,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갑은 일단 무조건 첫 번째 XJ에 대해서만 최대 지불 용의가 5만 원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을병 모두 첫 번째만 5만 원, 5만 원,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지불 용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최소 요구 금액은 공급자인 A, B, C가 제야마다 달려. 첫 번째 A는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4만 원. 그렇죠? B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C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일단 갑을병은 5만 원보다 작으면 수요량이 항상 3개지. 그렇죠? 그런데 뭐 일단 수요량이 3개. 자, 그런데 최소 요구 금액이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2만 원이면 수요량이 몇 개가 공급량이 몇 개가 되냐면 2만 원이면 가격이 2만 원이면 공급량 1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A만 첫 번째 XJ를 팔 거 아니야. 하지만 B, C는 안 팔겠지. 그래서 일단 2만 원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봐봐. 3만 원이면
자, 가불병 수요량 3개지만 공급량은요. A는 2개, B는 하나. 그럼 결론은 3만 원일 때 수요량도 3개고 공급량도 3개야. 그리고 3만 원보다 높아져도 공급량 항상 3개죠. 4만 원 이전까지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균형 가격은 어디서 얼마 사이에서 결정되냐면 자, 일단 3만 원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 그럼 3만 원을 포함해서 3만 원보다 높으면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3개로 일치하는데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만약에 가격이 4만 원이야. 가격이 4만 원이면 수요량은 여전히 3개가 많죠. 최대 제휴율 용이보다 4만 원이 낮으니까. 하지만 공급량은요. A가 첫 번째 팔고 두 번째 팔고 세 번째까지 팔죠. B는 첫 번째, 두 번째, C는 첫 번째. 그럼 공급량이 6개로 바뀐다고. 그럼 초과 공급이잖아.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3만 원 이상이지만 4만 원이 포함되면 안 돼서 4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4만 원 미만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결국 뭐냐면 여러분 3만 원 이상 4만 원 미만 가격에서는 항상 1번에 나와 있잖아. 총잉여는 결국 계산해 보면 결국 만약에 3만 원이면 2만 원, 2만 원, 2만 원이죠. 그쵸? 그럼 소비자 잉여 6만 원. 그 다음에 자, 3만 원이면 A는 첫 번째에 대해서 생산자 잉여가 10,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잉여가 없고 B도 3만 원이면 첫 번째에 대해서 잉여가 없잖아. 결국 총잉여는 항상 7만 원, 요 가격 사이에서는 총잉여는 항상 7만 원으로 일정하다. 왜냐면 결국 여기서 만약 35,000원, 38,000원 되면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만큼 이쪽에서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1번이 딱 정답이죠. 총잉여는 7만 원으로 일정하다. 시장 거래량은 따라서 1개가 아니라 3개가 되고요. 자,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3만 원에 단정 지으면 안 되고 3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3만 원이면 소비자 잉여의 최대는 6만 원이죠. 최대 6만 원이지. 그치? 그래서 3만 원이다 라는 단정이 틀린 겁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 그럼 생산자 잉여는 B가 A보다 크다? 여러분, 최소 요구 금액이 누가 더 낮죠? A가 더 낮잖아. 그럼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던 간에 생산자 잉여는 B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B보다 크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5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 가격이 5만 원이면 A는 3개 다 팔죠? 자, 다 팔려고 할 거고 B도 3개 다 팔려고 합니다. 그럼 C는 2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5만 원이라면 공급량은 8개로 바뀌는 거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9번 문제가 수능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정도 유형도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택지 하나하나 다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9번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형성평가. 자, 경기 침체 시 경제를 안정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단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그랬더니 갑과 을이 답안을 썼고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썼는데 채점 결과는 2점이야. 그래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그건 둘 다 맞은 거고. 자, 을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각각 하나씩 썼는데 디귿은 블랭크인데 채점 결과가 리을이죠. 근데 여러분 잘 봐. 재정정책인데 을이 지급준비율을 썼어. 여러분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이미 이건 틀린 거죠. 그러면 디귿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그럼 디귿이 맞는 통화정책의 내용으로 맞으면 1점이지만 틀리면 0점이겠죠. 그래서 리을은 최대 몇 점이 가능한 거냐면 이미 지급준비율 인하가 틀렸기 때문에 최대 1점이 가능한 겁니다. 디귿에 따라. 그럼 기억에는 정부 지출 축소가 들어간다. 여러분 2점이기 때문에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야 돼.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시 안정화 정책은 자, 무슨 정책이 되는 거야? 확대 정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 지출에 확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축소가 틀렸고 2번. 자, 기억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들어가야 되죠. 확대 재정이니까. 자, 3번. 확대 통화 정책은 국공채 매입이죠. 그렇죠? 4번. 자, 디귿은 통화 정책이니까 세율 인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세율 인하가 들어가면 리을은 0점이 되는 거죠. 재정 정책도 틀렸고 통화 정책도 틀렸으니까. 그렇죠? 다시
디귿의 그렇죠. 통화 정책이니까 그렇죠. 이 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율 인하는 재정 정책입니다. 마지막 5번. 자, 리을에 1점이 들어간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리을에 1점이 들어간다면 디귿이 오른 거지. 그럼 통화 정책에서 확대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딩동 정답이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1점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몇 번 잡으시면 되냐면 5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리 총 20문제 중에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자, 일단 총 10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거시 파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거야. 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x제, y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일단 x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는 제와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공공제라는 걸 잡고 y제는 공유지에 비극이 발생하니까 비배제성 그 다음에 경합성을 갖는 제와죠. 되죠? 자, 그렇다면 1번. 자, x제는 공공제. 여러분 공공제는 한산한 무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가 틀린 거고. 2번. x제는 시장에 맡기면 공공제니까 부족, 즉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 맞죠? 정답. 자, 3번. y제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거지. 둘 다 틀린 거죠. 앞뒤가. 4번. x제와 달리 y제는 공공제가 아니라 y제와 달리 x제가 공공제가 되는 거고. 자, 5번. y제와 달리 x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낚이면 안 됩니다. 둘 다 비배제성이니까 x, y 모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1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 결국 개념만 정확하면 그냥 여러분 깔끔하게 1분 안에 뭐 3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오케이. 자, 1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벤 다이어그램이잖아. 여러분 경제에서 이런 문제 거의 드물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볼게. 일단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그러면 당연히 가는 뭐가 되겠어? 실업자.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 경제활동 인구고 나는 뭐가 된다? 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쵸? 그럼 하나하나 볼게. 여러분 가와 나가 모두 감소하면 이래. 그럼 여러분 봐봐. 가와 나가 모두 감소하면 그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모두 감소하면 그런데 여러분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합쳐서 15세 이상 인구가 되잖아. 근데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도 감소하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한다? 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야지. 그래야지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는 건 잡았어. 그리고 가도 감소한대. 근데 갑자기 취업률? 자, 고민하지 말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배. 이게 뭡니까? 실업률이잖아.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인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는데 가도 감소하면 실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실업률은 하락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 개념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의 합은 100%라고.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면 그만큼 취업률은 상승하겠지. 따라서 취업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고민해서 막 취업자 수 어떻게 이거 따질 필요도 없이 실업률과 취업률의 합이 100%라는 거에 착안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걸 잡으면 실업률과 취업률의 합이 100이니까 취업률은 상승한다. 요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이번에는 실업자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한대. 그러면 고용률은 그럼 여러분 봐봐.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이 15세 이상 인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그 증가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야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고. 두 번째. 자,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번에는 니은 보니까 가도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잖아. 다시 가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데 실업자가 증가했어. 그런데 취업자 실업자의 합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증가한 크기보다 취업자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해야 돼. 그래야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자, 그럼 일단 취업자 감소 잡았고 고용률을 물어봤잖아. 자, 여러분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인데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면 취업자가 감소하니까 고용률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디귿. 이번에는 자, 가가 일정한 거야. 자, 실업자가 일정할 때 나가 감소하면 자,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할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그리고 가가 일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일정하니까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크기만큼 취업자가 증가하는 거지. 실업자는 일정하니까. 그쵸? 자, 따라서 취업자 증가를 잡았고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실업률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분의 실업자. 그런데 실업자 일정한데 취업자가 증가하면 결국 분자 일정하고 분모가 커지니까 실업률은 하락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고 자, 마지막 이번에는 나가 일정합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합이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일정하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일정한 거지.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일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는 거야. 나가 일정하다면 가가 증가한다? 그래도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니까 실업자가 증가한 크기만큼 취업자가 감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고 결론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되죠? 오케이. 자, 12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실수하기 정말 좋은 문제죠. 실수하기 정말 좋은 문제. 일단 실수하기 왜 좋냐면 첫 번째로 고민하죠. 왜 공급곡선이 휘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대학 가서 배워요. 현실적으로 공급곡선은 일정 수준 지나면 수직선의 형태를 띄어. 완전 비탄력적 수준을 띄거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배우고요. 일단 공급곡선 모양 때문에 약간 막연한 뭐지? 하는 어떤 낯설음 이런 게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조건대로 풀면 됩니다. 현재 T기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서 현재 균형이 여긴데 T 플러스 1기는 수요가 증가한 거지.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그림은 갑극에서 XJ 수요가 증가하여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에 XJ 가격에서 가격이 급등한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가격이 급등했어.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 또는 나를 고려합니다. 그럼 P0를 상한으로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그러면 P0를 상한으로 해서 P0보다 높게 못 받게 하는 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최고 가격제가 되는 거고 자, 이 최고 가격제 하에서는 자, P0로 규제했으니까 T 플러스 1의 수요와 공급곡선 사이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은 Q0가 됩니다. 되지? 그 다음에 자, 공급자에게 XJ 단위당 한 단위당 P1 빼기 P0만큼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공급이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자, P0, P1 요 크기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 공급곡선이 이렇게 자, 수직으로 하향 이동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급곡선과 T 플러스 1기의 수요가 만나는 점이 여기여서 그때 나의 정책을 실시했을 때 가격은 이거 좀 삐뚤어졌죠. 나 정책 실시했을 때 가격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때 거래량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Q1보단 많은 거지. 되지? 자, 그러면 1번 가는 XJ 시장의 공급자 보호가 아니지 최고 가격제니까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번 자, 나를 시행하면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주면 X의 시장 가격은 P0보단 높은 가격, P1보단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P0로 하락한다가 틀린 거야. 하락하되 여기니까 P0보단 높은 거지. 3번. 자, 그럼 나를 시행할 때 XJ 시장 거래량은 Q1 빼기 Q0만큼 감소한다? 여러분, Q1 빼기 Q0는 여기잖아. 틀린 게 나를 시행할 때 시장 거래량은 기존보다 많아져. Q1보다 증가했죠. 그쵸? 그래서 요만큼 감소한다가 틀린 거지. 오히려 나 정책을 시행하면 그때 시장 거래량은 그 전에 T 플러스 1의 수요가 증가해서 거래량이 Q1이 됐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거지. 3번 틀렸고요. 4번.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XJ 시장 거래량이 많다. 맞죠? 가의 시장 거래량은 최고 가격 규제 Q0고 나를 시행하면 Q1보다 많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보면 자, 나와 달리 가를 시행하면 여러분 가는 최고 가격제로 규제하기 때문에 시장은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 이제 거의 아직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40일은 깨진 것 같은데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 문제는 수요 공급 그래프 분석 많이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조건대로 그래프 분석하면서 풀면 돼. 자, 13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보면 자, 여기 상품 수지. 자, 그 다음에 자, 빚금이 서비스 수지. 자, 아이고. 서비스 수지. 그러면 자, 2018년, 19년, 20년 모두 상품 수지는 흑자지. 그런데 서비스 수지는 적자, 흑자, 적자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비읍이라고 쓸게요. 본원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이전소득 수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네 가지를 합한 게 우리가 경상수지가 되잖아. 자, 그러면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그러면 자, 10억 달러 흑자 2018년. 자, 50 마이너스 다시 여기 플러스 50 마이너스 30. 그래서 플러스 20 흑자. 자, 그런데 2020년은요. 플러스 50 마이너스 60. 자, 10억 달러 적자가 되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경상수지는 흑자, 적자야.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선택지. 자, 여러분 1번은 전형적인 함정이잖아.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흑자, 적자 크기는 결국 수치액에서 지급액을 빼준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수치액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지급액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역의 규모의 증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자, 2018년에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은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자, 2018년은 이전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 10억 달러 적자니까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거죠. 적자니까.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적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자, 3번. 2018년과 달리 2019년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포함됩니다. 그럼 서비스 수지는 2018년에 적자였다가 2019년에 흑자로 바뀌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2019년에 흑자이다. 정답. 3번 확인. 되죠? 자, 4번 선택지. 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본원소득 수지는 2019년에 적자, 2020년에 적자. 하지만 적자 크기 10억 달러. 그래서 증가하였다가 아니라 적자 폭은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자, 2020년과 달리 2018년은 여러분 2020년은 적자인데 2018년은 흑자니까 그럼 2018년의 경상수지는 자, 흑자가 되는 거고 흑자는 외화 보유액의 증가 요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외워야 돼 이제. 흑자 외화의 순유입, 외화 보유액의 증가 요인.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국제수지, 특히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 관련 문제.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고, 요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14번까지 정리가 됐고. 자, 선생님이 볼 때 오늘의 킬러 문항은 15번 문제죠. 오늘의 킬러 문항은, 물론 앞에서도 좀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켰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가 좀 여러분을 당황시켰냐면, 특히 1, 2, 3번이 좀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거야. 2번 문제 이런 게 좀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15번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15번 문제를. 잘 봐요, 여러분. 표는 엑스의 시장에서 수요 변동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수요 변동 전, 수요 변동 후. 그치? 엑스의 시장에서는 자, 생산 측면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어. 근데 여러분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인데 수요 변동 전에도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고 수요 변동 후에도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지. 그리고 실제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 수준보다 낮잖아. 아, 그러니까 일단 요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는 일단 뭐가 되냐면 외부 불경제가 됩니다. 그럼 수요 변동 전에도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던 거고 수요 변동 후에도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거야. 자, 그럼 먼저 우리 여러분 이 수요 변동 전을 볼까? 자, 다시 좀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수요 변동 전이 외부 불경제니까 일단 생산 측면이잖아. 그러면 일단 우하 향하는 수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고요. 자, 공급 곡선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외부 불경제니까 요 왼쪽에 있는 공급 곡선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공급 곡선은 실제 시장에서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공급 곡선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균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래 균형, 오른쪽의 균형은 실제 시장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 위에 있는 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균형 수준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수요가 이렇게 해서 변동전이야. 그럼 그때 시장 균형에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 얼마야? 수요 변동 전에 5달러. 단위 맞죠? 5달러. 그리고 그때 시장 거래량은 몇 개가 되냐면 5만 개. 되죠? 여기잖아. 시장 거래량 5만 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적 가격은 여기 있지? 그럼 사회적 최적 가격은 7달러. 그 다음에 그때 사회적 최적 거래량 수준은 3만 개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 상황에서 수요가 변동했어. 이 상황에서 자, 수요가 변동했는데 자, 수요 변동 후에 시장 가격은 7달러가 돼. 2달러가 올라가죠. 그럼 수요 변동 후에 시장 가격은 7달러가 되고 그때 시장 거래량은 7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최적 가격은 9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5만 개가 된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증가.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 수요가 우측 이동 새로운 수요 곡선이 시장의 사적 공급 곡선과 여기서 만나고 사회적 공급 곡선과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실제 시장에 존재하는 사적 공급 곡선과 여기서 만나니까 이게 여전히 무슨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균형점이 되는 거고 요 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균형점 수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최적 균형점 수준에서 이제 수요 변동을 보면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달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거래량 수준이 여기 5만 개. 자, 그 다음에 자, 수요 여기 요점 시장 균형을 봤더니 그때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야? 7달러잖아.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시장 거래량 수준은 이때가 7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결국 선생님 봐봐. 출제자분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빨리 문제를 풀면서 이걸 못 잡은 친구도 이 문제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출제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 지금 이 외부 불경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 사적 공급 곡선을 사회적 공급 곡선과 일치시키면 외부 효과가 해결되죠. 그러면 그때 세금 부과 액수는 얼마냐 이거야. 여러분, 그럼 사회적 공급 곡선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과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공급 곡선의 이 갭 차이가 얼마니까 4달러잖아. 그래서 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면 외부 효과가 해결된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돌아와서 일단 우리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X의 생산은 외부 불경제 생산 측면이니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 불경제 생산 측면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효과의 크기지.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효과의 크기. 작다가 틀린 겁니다. 지금 자, 수요 변동 전에 기억의 경우에 세금 부과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여러분 기억은 수요가 변동하기 전이잖아. 그러면 요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지.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요 크기가 4달러니까 요 크기도 4달러가 될 거야.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세금 부과 횟수는 개당 4달러가 되고요. 자, 최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은 3만 개가 되잖아. 그러면 4달러 곱하기 3만에서 총액은 6만 달러가 아니라 12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기억의 경우에. 되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정답지가 지금 둘 이렇게 가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서 기억과 니은에 틀린 게 확실하다면 정답 디귿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는 거야. 왜? 시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단 정확하게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나중에 빨리 이제 고난도 문항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서 여유롭게 디귿과 리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문제 5분 6분 잡아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부족으로 압박감이 너무 심해.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한두 문제 못 풀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니은 틀렸고. 그럼 디귿 봐봐. 자, 세금 부과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징수된 세금의 총액은 받잖아. 방금 했지 우리. 기억은 12만 달러잖아. 그런데 자, 니은은 수요가 증가해서 최적 수준이 여기라고. 그럼 그때 거래량이 5만 개죠. 그럼 4달러 곱하기 5만 개니까 4, 5, 20. 그러면 니은의 경우는 20만 달러가 되죠. 그럼 20만 달러는 12만 달러보다 8만 달러 더 많다. 맞죠? 그래서 디귿 맞네. 그럼 마지막 리을. 자, 그러면 방금 했잖아. 기억 니은의 경우. 방금 우리가 앞에서 기억도 해봤고 니은도 해봤으니까 기억 니은의 경우에 세금 부과로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수요 변동 이전 최적 수준, 수요 변동 이후의 최적 수준. 그럼 부과된 세금, 그쵸? XG 한 개당 모두 4달러가 됩니다. 한 개당 4달러.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실제로 아마 그 30분이라는 시간 중에 여러분이 딱 문제를 풀면서 요 수요 곡선의 증가, 그래서 사회적 그 변동 전의 최적 균형, 최적 수준과 변동 후의 최적 수준. 그래서 출제 의도는 4달러의 세금 부과, 갭이 4달러. 요거 잡아내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시간의 압박이 있었다면 접근하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한번 딱 보여서 접근했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보였다 해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항상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돼. 특히 여러분 선생님도 강의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파트는 뭐야? 사회문화는 뭐겠어? 표풀이. 보통 세 문제. 뭐 인구 파트. 그 다음에 뭐 계층화. 그리고 성차별. 성불평등이 정확히 말하면 성불평등.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당황하면 문제가 해석이 안 돼. 당황하면 절대 안 돼. 되게 정치법 파트는 선거 파트잖아. 항상 20번에. 그리고 경제는 이런 문제죠. 당황하지 말고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나는 풀 수 있다. 나는 풀 수 있다. 나는 풀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불안하고 당황하면 일단 문제에 접근하는 길이 안 보인다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 갖고 뭐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되겠지. 하지만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 리을. 자, 5번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10 됐죠? 자, 그러면 자, 16번 문제 갈게요. 자, 이제 좀 평이해져 문제가. 자, 가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고요. 자, 총수요 곡선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 한다. 자, 총수요 변동 요인 변동 곡선의 이동 방향. 그리고 국민 경제 변화 양상이죠. 자, 하나씩 매치해 보자. 자, 순수출 감소. 총수요 감소, 왼쪽 이동. 총수요 왼쪽 이동 물가 하락, 실질 GDP 증가. 감 맞네. 자, 을. 민간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 오른쪽 이동,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맞죠? 병. 정부 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 왼쪽 이동, 물가 하락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건 이해 안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총공급이 증가해서 총수요 변동 요인이 아니죠. 그럼 옳은 것은 갑과 을 정답 1번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되죠? 자, 16번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17번 표는 AB는 X제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균형 가격과 소비 지출액의 조합입니다. 자, 여러분 낚이지 말고요. 결국 이 소비 지출액은 소비자의 입장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서 시장 균형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 또는 소비 지출액이 돼. 자,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 증가. 자,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판매 수입 감소. 하지만 총 공급이 변동하면 판매 수입의 변화는 불분명. 이것만 확인하고 그럼 1번. X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소비 지출액 증가니까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자, X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 가격 수요가 증가하지. 그럼 B에서 A니까 A에서 B로의 이동이 틀린 거지. B에서 A로. 자, 3번. 자, 소득 증가, 수요 증가지? 그럼 똑같아. B에서 A로의 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4번. 자, X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해서 공급이 감소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 좌측 이동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지. 그치? 그리고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상승이야. 따라서 A에서 B는 나타날 수가 없지. A에서 B는 가격의 하락이니까. 공급 감소는 일단 가격은 상승해야 돼. 5번. 자, X제의 가격이 미래 하락할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 여기에 가격 하락의 예상 주체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만약에 소비자들이 가격을 하락을 예상하면 수요는 감소하겠지. 그럼 일단 가격 하락, B에서 A로 해당 틀리고요. 자, 반대로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면 현재 공급은 증가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가격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따라서 B에서 A로의 이동도 틀린 거죠. B에서 A로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거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왜냐면 주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동시 발생이라고 보고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발생하면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점은 원래 균형 아래에 존재하면서 자, 요 빗금친 면적 안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근데 B에서 A로 이동하면 가격의 상승이니까 틀린 거죠. 오케이. 자, 17번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셨죠? 소비 가능선이 드디어 나왔네. 그렇게 안 나오던 소비 가능선이. 자,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특 수완에서 수특에서 한번 살짝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던 그 소비 가능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현재 갑의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 소비 가능한 X제와 Y제 조합을 연결한 게 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현재 Y제만 사면 2B계를 사는 거고 X제만 사면 2A계를 사는 거죠.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1번. 현재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그럼 2B분의 2A, B분의 A.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 2번.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틀렸지. 동일한 소비 가능선 안에 있으면 재와의 조합이 다를 뿐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은 같죠. 3번. 자, 여러분 X제 가격이 2배가 돼. Y제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X제 가격이 2배가 되면 X제 최대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2A가 아니라 A가 돼서 새로운 소비 가능 조합은 이렇게 바뀌겠죠. X제 최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가가 나로 변한다가 틀린 거죠. 여러분 나로 변하는 건 X제의 최대 소비량은 변함이 없는데 Y제의 최대 소비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가 나로 변하는 건 Y제 가격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틀렸고 4번. 자, 여러분 갑의 용돈이 현재 수준의 4분의 1로 줄어든다면 가는 다로 변한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2B인데 B로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평행이동한 거야. 2BB, 2A, A. 그럼 얘기는 뭐냐면 4분의 1로 줄어든 게 아니라 2분의 1로 줄어든 거지. 그쵸? 오케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일 때 10만 원짜리 뭐 5개, 10개 샀어. X제도 10만 원, Y제도 10만 원인데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X제 10개 사고 Y제 10개 살 수 있어. 최대한 X제는 10개만 사고 Y제도 10개만 살 수 있었는데 소득이 50만 원 되면 5개 될 거 아니야. 최대 소비량이 각각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틀렸고 5번.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모두 2배가 되면 결국 여러분 4번과 5번은 똑같은 선택지야. 이번에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용돈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2배가 되면 최대 소비량이 모두 반으로 줄어서 가는 다로 변할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18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19번 문제 갈게요. 자, T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 T 플러스 2기. 자, T기에는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이 50%, 하지만 모두 예금 상품인데 T 플러스 1기는 주식을 70%까지 늘렸고요. 예금 상품을 아예 빼버리고 채권이 들어왔죠? T 플러스 2기는 주식을 빼고 채권은 유지하면서 다시 요구불 예금이 70%로 는 거야. 그럼 1번. T기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죠. 여러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채권과 주식이니까. 2번. T 플러스 1기에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지? 채권. 3번. T 플러스 2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요구불 예금 있지. 그렇죠? 4번. 가는. 가로 변화한 거야. 가로 변화한 건 주식과 채권을 늘렸잖아. 예금 상품을 없애고 당연히 안정성보다 수익성 정답. 4번이 정답이고 5번. 자, 나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비중을 높이라는 내용. 여러분 시세 차익은 주식과 채권이 모두 얻을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 수익은 채권만이잖아. 배당 수익은 주식이지. 그래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이야. 근데 주식이 빠졌지. 따라서 높이라는 내용 틀린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19번은 그냥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9번 정답. 자, 4번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주사위 게임 문제야. 주사위 게임. 뭐 그 전에 이제 카드 게임 문제가 나와서 출제자가 주사위 게임 문제 만든 거고요. 선생님 주사위 게임 문제 보니까 이거 출제하시는 분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 생각인데 아마 맞을 건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야. 자, 갑에서 병은 게임판의 출발점에서 1, 2, 3이 두 번씩 적혀 있는 6면체 주사위. 면이 6개지. 주사위를 한 번씩 번갈아 던져
나온 수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각자의 말을 옮겨 해당 칸의 지시를 이행합니다. 그쵸? 단, 물음표 카드 선택칸에 도착하면 물음표 카드를 뽑아서 지시를 이행한다. 여러분 출제하신 분 신경 진짜 많이 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출발점에서 이렇게 판이 있죠? 쭉. 근데 먼저 우리 근데 값부터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배당금 이런 것들이 소득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 그럼 먼저 체크할게.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공적 연금 정기 급여, 공적 연금 받는 거잖아. 이거는 자, 이전 소득입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은 이전 소득이고, 자, 아르바이트지만 월급이니까 근로소득이죠. 식당을 운영한 수입이니까 요거는 자, 사업수익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되고, 자, 재산세 10만 원 세금 냈으니까 자, 이건 비소비 지출이 되겠지. 물음표 카드 있고요. 대출 이자도 비소비 지출이고요. 여러분 공모전에 응모하여 상금을 수령했잖아. 그러면 상금은 어쩌다 한번 비경상 소득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뭐 상금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물음표 카드 보니까 자녀 결혼 축하금이죠. 이 축하금도 비경상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물음표 카드 나는 점프 찬스 앞으로 2칸 가세요.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 값부터 볼까요? 자, 값은 일단 313이야. 시작합니다. 1칸, 2칸, 3칸. 그래서 먼저 근로소득 얼마 받았냐면 2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칸 가니까 사업소득 50. 그 다음에 3칸. 하나, 둘, 셋. 그래서 대출이자로 얼마를 내는 거야? 대출이자로 이제 5만 원 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의 경우를 보면, 자, 을은 2, 3일이니까 하나, 둘, 이전 소득 20. 그다음 2, 하나, 둘, 셋. 그래서 재산세 10만 원 납부합니다. 재산세니까, 아이고, 을은 위에 썼네. 자, 재산세. 자, 마이너스 10만 원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이야. 물음표 카드. 그쵸? 근데 우리가 물음표 카드가 모르니까 블랭크 기억. 자, 병의 경우를 보면 하나. 일단 재산소득 10만 원. 그 다음에 세 칸. 하나, 둘, 셋. 사업소득. 자, 50만 원. 그 다음에 2칸. 블랭크 기억. 자, 그럼 기억. 자,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갑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 갑의 근로소득은 20, 사업소득이 50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로소득은 7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되겠지. 니은 을이 기억에서 가를 뽑았대. 그럼 가는 자녀 결혼 축하금으로 게임 상대 모두로부터 5만 원씩 받으시오. 그럼 게임은 갑을 병이 참여하니까 5만 원씩 받으면 을이 갑과 병으로 5만 원씩 받으면 여기가 10만 원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전 소득 20에서 재산세 10만 원 빼고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플러스,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20만 원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병이 이번에 병이 기억에서 어디 있습니까? 병이 기억에서 나를 뽑았대. 자, 물음표 카드 나가 점프 찬스 앞으로 2칸. 그럼 공모전 상금에 15만 원 수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갑과 달리 이전 소득이 있다. 여러분 낚이지만 여러분 이거 이전 소득이 아니죠. 비경상 소득이지. 이전 소득은 경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은 갑과 달리 이전 소득이 있다가 틀린 거야. 지금은 재산 소득과 사업 소득과 그다음에 공모전 상금은 비경상 소득이니까 병이 이전 소득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오케이? 이전 소득은 을한테 있지. 여기까지 나온 것만 보면. 그럼 마지막 리을 볼게요. 자, 기억에서 을이 나. 기억에 물음표 카드를, 자, 을이 나를 뽑고 병은
가를 뽑았다면 비경상소득은 을이 병보다 많다. 여러분 볼까요? 을이 기역을 뽑았어. 기역에서 나를 뽑았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5죠. 비경상소득이 15가 되고. 근데 여러분 다시 기역에서 나를 뽑았구나. 그럼 다시 을은 일단 이전소득 20, 그 다음에 재산세 마이너스 10만 원 납부했죠. 2, 3. 그 다음에 기역에서 와서 한 칸. 그래서 기역에서 나를 뽑으면 나는 앞으로 두 칸. 그러니까 그치. 을은 15. 자, 그런데 병이 가를 뽑았대. 그럼 병은 가. 그럼 을은 15가 많고. 그 다음에 병이 갑을 뽑으면요. 똑같이 재산소득 10. 한 칸. 그 다음에 세 칸에서 사업소득 50. 그 다음에 두 칸에서 물음표 카드. 그런데 가. 자녀 결혼 축하금. 그러면 여기서 얼마? 10. 그럼 당연히 5번 선택지 뭐야? 뽑았다면 비경상소득은 을이 병보다 크다. 맞잖아. 을이 병보다 크다. 자, 그럼 정답은 니은, 리을 따지면 몇 번입니까? 니은, 리을. 자, 4번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위 게임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주사위 잘한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죠. 결국 각각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그 게임의 룰에 따라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정리가 된 겁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좀 틀린 문제들 있으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 뭐 어떤 순발력의 개념보다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좀 잡고 그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문제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남은 그 수능 전날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시간 단축 연습과 자신의 실력을 계속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말고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연습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계속 여러분이 계속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아마가 아닐 겁니다. 마지막이야. 우리 수능 전에 마지막 강의니까 해설 강의로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능 잘 보실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 그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수능 잘 보시고 또 새로운 기회로 만나도록 기원할게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